한국금융연구원에 근무하는 진만수입니다. 오늘 마침 중국에서 양회라고 하죠. 중국의 국회가 열렸고 아침에 리커창 총리가 올해 경제 운영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걸 듣다 왔는데 오히려 오늘 이 자리에서 순시에공 선생님이나 샤오공 선생님의 발표를 듣다 보니까 훨씬 더 이 중국의 고민과 앞으로 중국이 그리는 어떤 길을 긴 총리의 정부 공작보다 더 쏙쏙 들어오게 이해할 수 있게 돼서 굉장히 기쁩니다. 특히 순 부소장님은 지금 막 중국에서 준비 중인 13차 5개년 계획 아마 바로 어제까지 열심히 짜다가 아주 바쁘신 중에도 또 한국에 시간을 내서 와서 조금 말씀해 주신 것 같고요. 샤오공 선생님은 중국 경제, 특히 거시경제의 어떤 핵심을 찌르는 그런 분석을 오랫동안 내놓으신 그런 홍콩에서 또 미국에서 중국에서 내놓으셨던 분이라서 그 지혜를 이렇게 배울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중국이 이렇게 새로운 방향으로 가는데 그게 우리 한국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라는 걸 중심으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사실은 중국에서는 지금 뉴노멀이 새로운 어떤 표준이 이제 만들어지고 있다고 하는데 그 중국의 뉴노멀의 형성에 해당하는 시기에 사실 우리도 한중 관계의 어떤 변화를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차이나 피크라고 써놨는데 우리가 알고 있던 중국 특수가 사실은 다 지금 사라지고 있고 예전 같지 않습니다. 중국에서 사업하시기 다 더 어려워지고 중국에 대해서 대응하기가 더 어려워지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게 지금 어떤 수준까지 와 있나 잠깐 이제 보고 그 다음에 중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뉴노멀이 결국 우리한테 주는 게 뭔지 보고 거기서 결국 어떤 대응을 해야 될 것인가 이렇게 약간 더 우리 피부에 와닿는 얘기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그동안 한국이 중국 특수라는 걸 경험했다는 건 다 알고 계실 거고요. 우리가 93년 이후에 사실상 20년 넘게 계속 대중수지 흑자를 기록하면서 중국의 물건을 많이 팔았습니다. 그리고 그 덕분에 우리나라의 무역수지 흑자 구조가 지금까지도 아주 튼튼하게 유지되고 있고 그 과정에서 이 중국 시장이 중국하고 수교할 당시에는 미미했는데 미국은 한 40% 80년대 이랬는데 우리 시장에 해외 시장에 지금은 미국, EU, 일본 시장 다 합친 것보다 중국 시장이 이제 더 큰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우리가 중국 특수를 누려왔다, 중국 덕을 좀 봐왔다 이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게 변하고 있습니다. 이제 대중 수출 증가율이 거의 매년 20% 선을 넘던 그런 시기가 끝나고 최근 3년간 1%대입니다. 0%대입니다. 사실은. 그리고 이 중국 시장에서의 점유율도 등수로는 일본이 워낙 빨리 떨어져서 올라갔습니다만은 사실상 2005년부터 그 시장 점유율도 떨어지고 있는 그 상황입니다. 물론 대만이나 일본보다는 더 잘하고 있지만 어쨌든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라서 더 이상 중국에서 수출을 더 늘리고 점유율을 더 늘리기가 사실은 어려운 시기인 것 같기도 합니다. 이 중국의 어떤 대한 수출이 이렇게 최근 3년 동안 부진한 이유는 제일 분명한 것이 중국의 성장률이 떨어졌기 때문이고요. 그래서 수입도 별로 안 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고 또 중국이 내수 중심으로 성장한다고 하는데 우리는 중국의 내수 시장에 들어가는 비율이 한 30%밖에 안 되고 최근 한 몇 년 동안 별로 그 비율을 높이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독일이나 미국이나 일본은 그 비율도 훨씬 높고 더 잘 적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내수 시장이 큰다고 해서 우리가 중국 시장을 꼭 잘 활용할 수 있으리라는 보장도 없는 상황입니다. 수출뿐 아니라 투자에서도 대중 수출의 피크가 이미 몇 년 전에 지났습니다. 대중 투자의 피크가. 그래서 2005년에 우리가 새로 중국에 투자하는 기업의 수가 매년 한 2,400개 됐었는데 800개 수준, 700개 수준으로 떨어진 지 이미 몇 년 됐습니다. 그리고 이게 갑자기 늘어날 가능성은 없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특히 대기업들은 꾸준히 지금도 투자를 하는데 중소기업이 중국을 생산기지로 활용하던 시대는 사실 지났다. 중국 가서 공장 지어서 수출하자 이런 시대가 사실은 좀 이제 지나가 버린 상태다. 즉 투자하고 수출해서 다 중국의 어떤 피크가 왔다. 그리고 경제 협력에 있어서도 작년에 아주 이제 재미있는 해인데 한중 FTA도 작년에 11월에 합의가 됐고 또 중국하고 원 위안화 직거래 체제도 만들어졌습니다. 어떻게 보면 실물과 금융 두 영역에서
그 굉장히 그 양국 간의 경제 협력에 큰 진전이 있었던 이제 해기도 한데, 한편으로는 이제 정부는 더 이상 할 일이 없습니다. 이제 중국하고 한국의 경제 협력을 도와주기 위해서 정부가 더 이상 할 일이 없는, 이미 중요한 건 다 해버린 그런 상황이기도 하다. 마치 보름달이 되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달이 이그러지듯이, 어떻게 보면 그래서 작년이 너무나도 그 한중 관계에서 정점을 찍는 그런 해였지만, 앞으로는 뭐 더 기대할 게 없다. 몇 년 전까지는 한중 FTA가 되면 새로운 기회가 열리겠지. 근데 이미 맺어졌지 않습니까? 이제 올해 내년부터 시작이 되면 이제 그걸 더 이상 기대할 수도 없습니다. 이걸 이제 실제로 현실화됐으니까 활용하는 일만 남는 거죠. 그런 상태에서 중국도 변하고 있다는 거고요. 이거는 이제 뉴노멀에 대해서 방금 두 분께서 많이 말씀을 하셨으니까 간단히만 말씀드리면, 성장률 둔화되고 있고, 개혁과 구조조정, 성장보다는 개혁과 구조조정을 더 강조하고 있고, 수출보다는 내수 중심으로, 뭐 투자보다는 소비 중심으로 성장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까지는 이거를 리커노믹스라고 불렀는데, 이제 최근에 와서는 그 시진핑의 뉴노멀이라는 개념으로 어떻게 보면 더 강화가 되고 있습니다. 예전에 리커노믹스일 때는 이거는 그냥 총리의 경제 정책이니까 바뀔 수도 있는 거였다면, 이제 시진핑 국가주석이 직접 얘기하는 어떤 변화로 공인이 됐기 때문에 앞으로 10년 동안 이런 체제가 가겠구나라고 말하자면 받아들여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전에는 좀 리커노믹스가 과연 지속될 수 있을까 이런 식으로 불안해했다면, 이제 뉴노멀이라고 오늘 얘기 들으신 것처럼 새로운 발전의 어떤 그 틀을 만들어 놨고 그대로 가겠다는 거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수용해야 되는 그런 뭐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뉴노멀이 되면, 조금 넘어가겠습니다. 결국은 우리한테 그 뉴노멀이 다가오는 의미는 뭐냐면, 이제 예전처럼 수출하기 어려울 거다라는 겁니다. 중국이 수출 중심으로 성장하는 게 아니니까. 연해에 중국의 그 동부 연해 지역에 우리 원자재하고 부품을 막대하게 필요로 했던 그런 생산 기지가 이제는 중국 안에서도 임금이 많이 올라서 이제 다른 데로 가고 있으니까. 그리고 투자 환경도 악화되고 있다는 겁니다. 아까 그 발표에서 보셨겠지만 임금이 굉장히 빠르게 오르고 있고, 뭐 환율도 그동안 장기적으로 보면 이민폐가 절상이 됐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중국에서 싼 임금 보고 들어가서 투자하면 이익이 난다, 이런 얘기를 하기도 좀 곤란해졌습니다. 반면에 이제 시장 환경은, 중국 시장의 물건을 파는 환경은 많이 개선이 됐습니다. 아까 그 샤오공 선생님도 중국의 잘 사는 16개 도시 그 상황을 쭉 보여주셨는데, 실제로 각 지역별로 1인당 GDP를 보면은 중국이 지금 한 7,000불 수준이 이제 평균적으로 되는데, 잘 사는 지역, 동부 연해 지역은 천진, 베이징, 상하이는 이미 2013년에 15,000불 수준이 이미 도달을 했고 곧 2만 불이 됩니다. 요 세 지역 인구만 6천만입니다. 그리고 다른 10개 지역이 동부 연해 지역에 있는 10개 지역이 다 10,000불이 넘었습니다. 1인당 소득이 2013년에. 그리고 이 지역은 곧 뭐 2만 불 정도, 15,000불 수준으로 뭐 몇 년 안에 이제 올라가게 될 텐데, 그 지역의 인구만 5억 300만 명입니다. 5억 명의 뭐 좀 한 10년 앞을 본다면 5억의 2만 불 시장이 지금 중국에서 만들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중국의 싼 임금 보던 시기는 지났다. 하지만 2만 불 중국이라는 새로운 어떤 현상이 이제 우리 옆에서 벌어지고 있다. 자, 이런 걸 이제 이용하는 게 결국 중국의 뉴노멀에 우리가 적응하고 그걸 또 이용하는 것이겠구나, 이런 식으로 말하자면 중국이 뉴노멀을 하면 우리의 중국 전략도 좀 뉴하게 새로운 것으로 이제 바뀌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뭐 이미 여러분도 많이 관심이 있고 이제 그 아이디어를 많이 갖고 계실 텐데요. 그런데 그런 아이디어들이 중국의 어떤 그 미래에 우리가 중국을 어떻게 활용해야 될 것이냐라는 그런 얘기들을 이렇게 보다 보면은 약간씩의 오해가 섞여 있는 것 같습니다. 대표적인 게 중국보다 더 좋은 물건 만들어서 13억 중국 소비자한테, 14억 소비자한테 팔자. 맞는 말 같죠? 뭐 이게 틀린 말일 리가 없습니다. 근데 제 생각엔 조금 그 초점을 잘못 잡은 얘기입니다. 또 중국 내수 시장을 적극적으로 개척하자, 이것도 신문마다 하는 얘기고 어떻게 보면 이 얘기가 틀릴 이유가 없습니다. 이건 맞는 얘기인 것 같고, 우리도 적극적으로 개척해야만 앞으로 뉴노멀 시대의 중국에서 우리가 비즈니스를 계속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저는 뭔가 초점을 흐리는 얘기일지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또 아까 보셨듯이 대중 투자가 위축되고 있고 중국에서 기업하기 어려워졌다, 이거 위기다, 이렇게 또 많이들 얘기하는데 이것도 과연 그런가 저는 의문이 있습니다. 또 중국한테 지금 이 중국에서 이제 우리나라의 기업들을 막 인수하고 합병하고 하는 그 움직임이 있으면서 인재하고 기술을 다 뺏기고 있다, 이런 걱정도 하시는데 이런 걱정이 바른 걱정인가, 그것도 좀 의심스럽습니다.
또 국내 산업이 이제 중국하고 뭐 선진국 사이에 샌드위치를 면하려면 어떻게든 더 그 효율성을 만들어내서 산업 고도화를 우리가 더 빨리 해나가야 된다. 이것도 정말 맞는 말인 것 같은데 이 역시 과연 이렇게 대응할 때 중국에게 과연 중국 기회를 살리고 중국의 위협에서 벗어날 수 있느냐 조금 그 의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를 잠깐씩 짚어보겠습니다. 우선 중국 소비자한테 물건을 파는 게 아닙니다. 중국 내수 시장을 개척한다는 건 실제로 우리가 중국에 팔고 있는 물건들의 구성을 보면 중간재가 훨씬 많습니다. 이 중간재가 70%고 소비재는 한 3%밖에 안 됩니다. 이 얘기는 중국 내수 시장을 열심히 개척해서 중국에 대한 소비재 수출을 3년 동안 100% 늘려도 대중 수출은 한 3%밖에 안 늘어난다는 얘기입니다. 핵심은 사실은 중간재에 있습니다. 중국 소비자한테 물건 파는 게 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팔고 있는 중간재를 지금은 수출용으로 주로 팔고 있는데 내수용으로 바꿔나갈까 이런 게 어떻게 보면 중국 내수시장 개척의 주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중국 그 소비자들이 실제로 돈을 쓰는 구성을 살펴보면은 실제로 의식주, 기본적인 의식주를 제외하면 대부분을 서비스에 지출합니다. 즉 소비자의 내수도 중국 소비자 내수도 우리가 생각하는 물건을 파는 그런 내수가 아니라 그 중국 사람들의 그 소비의 대부분은 사실은 서비스에 대한 소비로 이제 구성되어 있다. 그렇다면 중국 서비스 시장을 개척하는 게 중국의 물건 파는 것보다 소비재 파는 것보다 사실 훨씬 더 큰 시장이고 더 중요할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그 내수 시장에 대해서 좀 그 내수 시장이 과연 누군가 타겟을 한번 다시 재인식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소비재에만 집중할 게 아니라 중간재, 소비재, 서비스를 다 균형 있게 봐줘야 된다는 거고 이렇게 나눠서 보고 나면 각각을 개척하는 방식이 조금씩 다릅니다. 예를 들어 대표적으로 중간재 내수 시장은 우리가 개척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중국의 기업에게 물건을 파는 거고 그 물건을 가지고 원자재 부품을 가지고 최종 조립해서 파는 중국 기업이나 중국에 있는 외자 기업이 그 최종적으로 그 물건을 외국에 팔지 중국에 팔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이게 내수 시장 수출인지 수출 시장을 위한 수출인지가 결정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중간재를 열심히 생산하는 우리 기업이 중국 내수 시장을 개척하기 위해서 가서 열심히 마케팅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좋은 제품 열심히 잘 만들어주면 됩니다. 그럼 내수시장 개척은 그 물건을 사가서 조립한 중국 기업이 알아서 할 겁니다. 그렇다면 중국 중간재 내수시장의 개척의 핵심은 내수시장을 열심히 돌아다니는 게 아니라 그냥 물건 싸게 잘 계속 만들어서 공급하는 겁니다. 소비재 시장은 좀 다르죠. 이거는 이제 우리가 좀 더 개척을 해야 될 텐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소비재 시장이라는 건 브랜드하고 유통망이 있어야 됩니다. 그거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냥 글로벌 기업들만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기업들이 실제로 우리의 글로벌 기업 몇 개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기업이 신경 써야 될 것은 중국의 소비자의 특징을 알아서 그 시장을 어떻게 개척해야 될까 이런 데 에너지를 너무 많이 투여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쉽게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인 채널에 집중해야 되는 겁니다. 중국의 채널에. 시장을 우리가 일일이 개척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채널이 누구냐, 홈쇼핑이 어디냐, 인터넷 쇼핑 구매 사이트가 어디냐, 과연 그 사이트에서 지금 필요로 하는 게 뭐냐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야만 더 효율적으로 내수 시장, 중국 소비자에 접근할 수 있다는 겁니다. 서비스 시장 같은 경우에는 뭐 좀 다른 그런 제도적으로 좀 막혀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한중 FTA나 이런 걸 통해서 풀어나가는 그런 부분이 지금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다른 한편으로 그럼 중국 내수 시장을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개척해야 되겠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다시 한번 과거 우리가 중국을 어떻게 활용했나를 생각해 보면 우리가 열심히 개척해서 활용한 게 사실은 아니었습니다. 과거에 우리가 중국을 활용한 거 보면 중국이 수출 주도 성장을 할 때 갑자기 수출이 늘어나는데 그 수출품을 만드는 데 필요할 원자재 부품이 중국한테 부족했기 때문에 한국에 와서 사간 거예요. 우리가 개척 별로 열심히 안 했어요. 그냥 경제의 구조가 중국이 우리 물건을 사게 되는 구조가 당시에 만들어졌고 중국 안에서는 그게 공급이 안 됐기 때문에 중국 특수가 지난 30년 동안 있었던 겁니다. 즉 일종의 병목이 생겼고 그 자리에 우리가 있었기 때문에 중국 시장을 잘 활용한 겁니다. 그렇다면 과거에 이런 병목은 이제 성장 전략 자체가 바뀌었기 때문에 이제 끝나가고 있는데 미래에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될 거냐? 미래의 병목이 어딜지를 사실은 잘 관찰하고 찾아내는 게 열심히 중국 시장을 돌아다니는 것보다 더 중요합니다. 중국의 그럼 미래의 병목은 뭘까? 뭐 예를 들어서 중국이 2만 불 중국이 되면
그렇지만 평균은 7,000불 사회인데 2만 불 소비자는 벌써 5천만 명, 1억 명이 있단 말입니다. 이런 사회의 병목은 뭐냐면 그 2만 불 수준의 소비자들이 필요로 하는 다양한 제품을 공급을 못 해줍니다. 그럼 우리가 그걸 공급하면 그게 중국의 병목을 우리가 지키고 있다가 중국 기회를 활용하는 게 되는 거죠. 지금 600만 명씩 여우커가 와서 한국에서 하고 있는 건 관광이 아니라 한국 소비시장의 다양성을 와서 소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게 어떤 중국 병목을 활용하는 길일 거고요. 뭐 아까 얘기가 나온 여러 가지 중국의 새로운 산업 고도화나 실크로드 어떤 그 개척 이런 어떤 움직임 속에서 어떤 병목이 또 생길 거냐를 잘 보고 있다가 활용하는 게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한 내수시장 개척 전략일 거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뭐 중국의 그 소비자들이 또 한국에 이렇게 오고 있는데 600만 명씩 오고 있어요. 이분들을 활용해서 중국 시장에 들어가면 여러 전략도 고민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 여러 가지 얘기를 써놨습니다만 오히려 그건 것 같아요. 과연 그분들이 와서 고급의 좋은 제품을 사러 한국에 오는 거냐? 북경이나 상해 쇼핑몰에 가면 한국 명동이나 뭐 제주도보다 훨씬 비싸고 좋은 물건들 많아요. 근데 600만 명이 왜 한국에 와서 그래도 쇼핑을 하느냐? 결국 아까 말씀드린 겁니다. 사실은 꼭 중국보다 더 좋은 물건, 앞선 거를 만들어내야만 중국 소비자를 계속 끌어다닐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다양한 것만 제공하면 됩니다. 중국하고 다른 거. 중국하고 다른 걸 끊임없이 제공할 수만 있으면 그분들은 여기 와서 사가고 우리 물건을 사갈 겁니다. 2만 불 시대라는 게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뭐 그런 어떤 발상의 방향의 전환도 필요하다라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장을 어떻게 개척할 거냐 말씀드렸는데 어떻게 중국에 투자할 거냐라는 이제 문제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중국 기업도 지금 해외 제조업 기업들이 나가고 있어요. 중국 기업도 중국의 임금이 올라서. 근데 우리는 중국에 어떻게 더 들어가야 될 텐데 이렇게 고민하면 안 됩니다. 오히려 지금 넥스트 차이나 그 생산 그 네트워크를 이제 뭐 동아시아의 동남아에 그런 게 만들어지고 있는데 더 싼 임금을 이제 줘도 되는 지역에서 새로운 부가가치 사슬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중국 기업들도 열심히 가서 그걸 만들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도 이제 중국에 더 있지 말고 바로 중국 기업이 가는 그런 곳으로 우리도 가야 됩니다. 중국을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차이는 뭐냐면 중국을 나가서 물건을 만든 다음에 결국 다시 중국에 팔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나가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그냥 탁탁 털고 나가면 안 되고 중국에서 나가는데 뭐를 중국에 남겨놔야 될 거냐를 고민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만 다시 들어갈 수 있으니까 중국의 시장에. 그랬을 때 과연 뭘 남겨야 될 거냐? 중국의 시장을 개척하기 위한 판매 거점은 남겨야 되고 연구개발 기능도 남겨야 되고 어떤 그 기업들 간의 협력망도 남겨놔야 되고 조달기지도 남겨놔야 될 거다. 이런 식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업들을 또 우리 기업들 기술과 인재를 다 빼간다 그러는데 결국은 우리가 기업을 뺏기지 않을 생각만 하고 있으면 그러면 다 하나씩 다 뺏길 수밖에 없습니다. 인력과 기술을 뺏길 수밖에 없고 결국은 기업을 비싼 값을 받고 팔겠다. 제값을 받고 팔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기업의 어떤 자원들을 잘 패키징하는 게 앞으로 더 중요해질 겁니다. 그 기술하고 인력만 따로 빼갈 수 없도록. 그리고 이제 국내에서 중국발 어떤 산업 고도화에 우리가 대응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이렇게 단선적으로 계속 우리도 어떻게 더 빨리 산업 고도화를 하자 이쪽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하나하나의 산업 내에서도 다양한 활동이 있으니까 다양한 활동, 기업이 할 수 있는 일은 사실은 중국이 이렇게 쫓아올 때 이쪽으로 쭉 가는 일만 있는 게 아니라 그 각각의 산업 안에서 또 다양한 산업을 찾아갈 수 있다. 그렇다면 다시 경공업 속에서 더 고부가가치의 활동, 연구개발이나 브랜드나 뭐 디자인 같은 활동을 해서 그 중국 기업하고 우리 기업 사이에 차별화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많이 만들어내는 방식으로 이 중국의 추격에 대응하는 게 더 필요한 것 같다. 뭐 이 말씀도 이제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